더벨 블록체인 포럼 2024 오늘 웹3 전문가분들의 말씀 듣고 Q&A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3일 PwC 이재혁 파트너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금융위와 이제 회계기준원에서 이 새로운 감독 방침이 나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회계기준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그럼 법인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갖게 되고 뭐 거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당연하다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당국에서도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작 자체는 뭐 원래 이제 그 IFRS도 기준서를 이제 개발 안 하는 이유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준서를 개발하는 경제적 효익보다 뭐 지금 법인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해야 되는 니즈보다는 이게 비용이 효익보다는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 안 한다는 논리였거든요. 국내도 계속 감독 당국에서는 우리 그 감사인들 통해 가지고 보유 현황 이런 걸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일정 부분은 이제 중요해져서 특히 이제 국내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사 발행사들이 많아지면서 좀 체계적인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공시 기준 이런 게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게 개발하게 된 거고요. 감독 지침을 내게 된 것 같고요. 근데 향후에는 좀 회계적 불확실성, 특히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토큰을 보유하는 뭐 물리적이라든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코드 디지털 에셋에서 뭐 커스티디 업체를 이제 강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회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제도가 안 돼 있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자산을 보유했을 때 아니면 토큰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가 너무 불확실해서 못하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기업들이 공격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산 보유 포트폴리오에 뭐 다분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에 있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뭐 가이드가 나오는 게 좋은 기회인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파트너님께서는 또 금감원과 그 회계기준원의 가상자산 TF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 앞으로 그러면 지금 뭐 조진석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뭐 근시일 내에 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수도 있다라고 뭐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뭐 근시일 내 이제 시일의 문제는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근데 어떻게 됐든 이제 법인의 투자가 당연히 가능해질 거라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그 가상자산에 대한 예전에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일본도 규제 일변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 같은 이제 웹3 관련된 국가 비전을 내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뭔가 법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보다 먼저 이더리움 ETF 같은 것도 이제 승인을 할 생각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런 IT 분야가 뭐 정부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규제 일변도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 환경 변화 그 다음에 경제 환경 변화에 있어서 실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김종승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사에서 SK텔레콤이 이제 T지갑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아마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SK텔레콤에서는 저희 이제 조직에서 하는 이제 주력 사업이 인증과 페이먼트입니다. 인증과 페이먼트인데 이 웹3 영역에서도 인증과 페이먼트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용자 접점에서는 그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T-월렛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고 사실 이게 뭐 베타의 베타 버전이죠.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미비한 상태인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마케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거래소 중심으로 다 이 모든
크립토 쪽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이 개별적인 지갑을 가지고 특정 이 D앱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디파이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아직은 되게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 거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는 조금 더 많은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타마스크가 하듯이 자유롭게 지금 사업을 전개하시긴 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 그것도 그런데 실제 국내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메타마스크 실사용자가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산해 보면 한 4, 5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분산형 지갑을 가지고 크립토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 유저층이 지금은 되게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초기라서요.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제 탈중앙화된 지갑을 쓰기에 사용성이 적절치 않다. 네, 사용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서비스 모수가 많지 않은 거죠. 네. 유저들이 네. 많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강의 중에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STO 증권 토큰 말씀 주셨고 RWA 말씀 심도 있게 주셨는데 RWA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이제 먼저 STO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3월 이제 저희 회사가 미래셋 증권과 이제 MOU를 체결하고 STO 쪽에 이제 시장 기획 발굴과 이제 사업화 같이 해보자라는 어나운스가 있었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맡은 역할은 지갑 중심으로 고객의 어떤 접점에서의 이제 이 케이스를 만드는 거였고 이제 올해도 유사하게 올해 4월 앱토스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메인넷 사업자 그리고 이제 브레븐 하워드라고 이 유럽에서 하는 1위 헤지펀드 사업자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BCG 이렇게 같이 앱토스가 가지고 있는 RW를 위한 토큰화 위한 플랫폼인 어센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센드를 기반으로 이 4개 사업자가 이 RW 시장 이 기회 발굴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 탐색을 하고 있는데 실제 RW를 발행하는 기관이 이제 제일 우선이잖아요. 기초자산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자하고의 지금은 이제 논의가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 저희 이제 SK텔레콤에서는 그 중에 이제 지갑의 역할, 고객 접점의 역할을 어떻게 잘 할지를 현재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RWA 발행 기관이 나오면 대체로 그것은 한국 부동산이나 한국 서비스는 아니고 아마 글로벌에 처음 케이스를 하는데 협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은 STO 이제 법제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후로 아마 RWA도 좀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앞으로의 그 지금 아까 인증과 페이먼트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일단 T 월렛이 고객 접점에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인증과 페이먼트를 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고 계신 방향이나 뭐 전략이 있으십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가상자산을 뭐 지원한다고 해도 이 사용자에게 그렇게 사용할 만한 동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경험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지갑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서비스, 그 지갑을 사용할 만한 서비스가 있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D앱 생태계, 그러니까 이제 특정 메인넷에서 작동되는 그런 분산형 어플리케이션들의 생태계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런 좋은 D앱들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그게 먼저 초점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앱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런 D앱 사업자하고 같이 이제 작게 이렇게 마케팅 이벤트들 이런 것들 준비하고 또 사용자 반응 보고 그런 단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탈중앙화된 지갑으로서 D앱 생태계를 이제 끌어안으려고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진석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해외 커스터디 좀 사용해보고 하면 정률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제 정률보다는 정액 위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앞으로 뭐 지금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그 커스터디 사업자들에게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고 주셨는데요. 그랬을 때는 정률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그 요금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률도 있고 정액도 있는데 네.
정률은 투자 목적인 보유 기업은 정률로 현재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투자 목적이니까 금액에 비해서 가변적이니까 네, 정률제라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유물이 크기 때문에 이건 네. 정액제로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격 체계가 있고 저희가 글로벌 쪽도 시장 조사하면 정률 비율인데 훨씬 높아요. 네, 저희는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요금을 이렇게 수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네. 안 내던 걸 내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보관하면 괜찮은데 뭐 비용까지 내면서 하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규율이 되고 이제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런 공시할 때 관리 체계 어떻게 하느냐까지 이제 회계 기준에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RC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사들이 요구하게 되면 이제 거래소들이 요구하게 되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요금제가 조금 그 고민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시장이 이렇게 성숙되지 않다 보니까 그 요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낮게 좀 운영하고 있고, 제도가 되면 이제 저희도 그 가격 정책은 좀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커스터디가 한번 들어가면 또 옮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점유율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높으신데 네. 나중에 뭐 조금씩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일단 그 커스터디 제가 처음부터 창업할 때는 수익 목적보다는 그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많이 혼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전하고 투명성을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을 한번 만들고 싶다 해서 출발이 됐던 거고, 그래서 아무리 이게 제도화가 되고 의무화가 된다 해도 수수료를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리고 그럴 생각은 없고, 저희는 현재는 보관 서비스만 하고 있지만 저희의 2단계 목표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OTC라든지 그다음에 프라임 브로커리처럼 운영 쪽까지 가는 게 저희 커스터디 사업의 로드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2차적인 쪽에 비즈니스 역량을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이 커스터디는 기본 서비스로 고객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쭙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러면 커스터디에 이어서 거래나 이런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서비스로도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가상자산 사업자가 현재 2단계 업권법이 없다 보니까 1단계 법에 저희는 딱 비즈니스 영역이 보관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보관 이전. 그러다 보니까 이게 OTC라든지 그다음에 프라임 브로커지 하려면은 운영까지도 겸해야 되는데 그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래서 저희는 OTC는 약간 업권법하고는 다르지만 약간 이 두 가지 부분이 감독당국하고의 규율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계속 긴밀하게 제가 소통은 하고 있는데 단시간에 제가 뭐 될 수 있다 없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요거는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규제 당국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업비트라든지 이미 리테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들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래소는 그 매매를 하기 위한 기능으로 발달된 업이고, 커스터디는 그걸 보관이나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관리 체계를 중점으로 하는 그 업이기 때문에 업에 대해서 그 차별점이 가장 크고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뭐 비트나이더를 사서 뭐 거래소에 보관할 수도 있죠. 뭐 소량이고 크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회계라든지 공시나 재무에 반영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더욱이 거래소를 통해서 대기업이 50억, 100억 큰 자금을 매매나 매도한다면 사실 거래소의 업비트조차도 비트코인을 50억, 100억 지금 실시간으로 매도하면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 투자자 보호의 부분에서도 저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에서도 OTC라도 장외시장이 있잖아요. 대량의 거래는 사실 장외시장에서 처리해줘야지 그 일반 이용자들이 하는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저는 법인 업비트를 통해서 그 법인들이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소액에 대한 부분인 거고, 큰 자금은 어차피 커스터디나 OTC 마켓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는 대부분의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부분도 장외 마켓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법인 시장이 열어서 거래소도 법인 거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뭐 저희하고 뭐 서로 상생관계에 있다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고, 이게 뭐 어느
쪽에 치우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법인이 열리고 거래소도 열어야 되는 거 맞고 저희 쪽에도 열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특히 수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3일 개법인처럼 이제 기업들 또 이제 당연히 기업들이 가상자산 갖게 되면 아마 이제 회계법인들이 업무를 또 해주셔야 될 텐데 네네. 그런 형태의 제휴도 가능하겠네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희 고객사들도 상장사 고객분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이제 외부 회계 감사님 쪽에서는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상장사들의 리스크가 높은 거죠. 사실은 관리 체계라든지 이거 실체가 잘 보관하고 있는지 담당자는 누구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은행처럼 뭐 잔고 증명 떼서 신뢰 있는 게 그걸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스터디는 규제 쪽하고 밀접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뭐 KPMG나 3위나 이런 대형 회계법인하고도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연관돼서 그 실사를 한다든지 회계 점검을 할 때 저희 쪽하고도 연계돼서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오히려 이렇게 3위라든지 KPMG 쪽에서 파트너십 아예 맺어서 뭐 그리고 자기 그 외관받는 대상은 일괄적으로 뭐 수탁을 물량해주고 저희가 처리해드리고 저희는 오히려 회계법인한테 관리 감독을 받고 이런 협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뭐 그게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네.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사실 그 법 시행은 이미 예전부터 예고돼 있던 거고 근데 뭐 최근에 사실 뭐 지난 한 2년 사이에 있었던 뭐 NFT나 또 그 이후에 사실 이 크립토 업계는 그런 뭐 어떤 테마를 먹고 사는데 최근 2년 사이에는 좀 그런 테마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요즘에 STO나 RWA가 나오지만 아주 뜨겁진 않은 것 같고 뭐 게임을 어떤 웹3에서 활용하는 것도 뭐 잠깐 있었지만 그것도 뭐 작년에 아마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지금은 약간은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분께 공통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웹3 지금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진화이기도 한데 그러면 다음 테마는 뭐가 올까? 이 웹3 업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위해서 사실 뭐 조금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아마 직접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말고 혹시 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괜찮아 보인다, 유망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한 분씩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쳐다보셔갖고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과거에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영역이 사실은 약간 자유로운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이나 기회도 있고 도전도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규제가 강하게 갈수록 저는 새롭거나 창의적인 비즈니스가 점점 줄어든다고 봐요.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 게 샌드박스나 뭐 이런 허용 기준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반 샌드박스도 잘 안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위축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이 다 일본이나 뭐 아부다비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계속 규제에 대응을 하면서 창업자들 젊은 친구들이 그 허들을 넘어가면서 사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런 국내에서는 제도나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뭐 저희 커스터디는 말씀드려서 빼고 그럼 저는 아까도 했으니 RW에서 기존에 있는 자산들 전통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그거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전통 금융 비즈니스들이 커버 못하는 것. 그러니까 RW에 토큰화된 상태의 온체인상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전통 금융 시스템의 레가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전통 레가시하고 연계해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나오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또 허들이 뭐냐? 블록체인을 잘하는 이 젊은 엔지니어나 창업자들이
사실 전통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거는 양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 중간에 그 RWA처럼 이 블록체인에 대한 토큰화된 거하고 전통 비즈니스를 접목해서 해줄 수 있는 중간적인 역할의 비즈니스 모델이 당분간은 국내에서 좀 뜰 것 같고, 여기가 좀 비어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봤으면 좀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뭔가 그 열정적인 비즈니스는 국내에서는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진석 대표님은 이제 과거에는 규제가 많기 전에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창발될 수 있었는데 이제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규제를 이제 규제와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쪽에서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아주 웹3적인 분들보다는 오히려 전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쪽에서 더 잘하실 수도 있겠다. 뭐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재혁 같은 건?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김용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블록체인하고 이제 실제 우리 리얼월드라는 게 따로 놀고 있는데, 뭐 RWA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면 이제 기초 자산을 실물 자산을 이제 토큰화하는 거라고 치면,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은 뭐 기존에 우리나라가 이제 법제가 좀 덜 된 부분이지, 우리 비금전 신탁에 대한 우리 정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제도화가 된 나라들도 많고 하는데, 이제 제가 미래로 이제 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뭔가 원래 서비스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이유는 유저 케이스가 되게 적어요. 뭐 이렇게 토큰을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토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스페큘레이션 목적 외에는 그게 이제 유저 케이스가 없는데, 향후에는 이제 오라클 체인,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체인이 많이 돌아가면 오히려 뭐 실제 실물 자산, 기초 자산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RWA라든지 뭐 토큰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뭐 조각 투자 니즈가 있는 부분은 이제 발굴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 대다수의 이제 디지털 세상에 있어서 소비하고 있는 부분은 다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가 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서 오라클 체인으로 가져와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실제 지금 중앙화된 기관에서 대부분의 효익을 가져가는 뭐 디지털 관련된 우리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온체인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보니까, 향후에는 훨씬 더 많이 이제 뭐 오라클 체인을 활용해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의 유저 케이스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토큰화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빨리 되면 우리 경제 패러다임도 지금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기업이 정보를 지고 거기서 그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받아가는 뭐 이익의 대부분은 블록체인화해서 분산화돼서 유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텐츠면 컨텐츠 개발, 아니면 데이터 프로바이더면 데이터 프로바이더 하는 그 정보 제공 주체한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 제도가 뒷받침이 돼서 좀 들어와 있는 전통 자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날씨나 이런 아직 디지털로 뭐 토큰화되고 자산화되고 하지 않은 것들도 이제 오라클을 통해서 뭐 블록체인 자산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거래되고 할 수 있는 미래가 오히려 그쪽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신선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김종승 팀장님. 네, 사실 최근 이 블록체인 업계의 혁신 이니셔티브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AI와 비교해 보면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AI가 거둔 성과에 비해서는 이 크립토 생태계에서는 사실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예전에 이제 BTC 이후에 처음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 이후에 디파이, 그 다음에 NFT 시장들이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면 지난 1년 사이에는 되게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면, 처음에 그 혁신들이 기술 혁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이제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 단계보다는 레귤레이션 이노베이션에 가깝다고 생각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에 안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1년 동안 혁신이 부족했다고 해서 너무 그 디프레스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서 레귤레이션 이노베이션,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는 컬처 이노베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밈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약간 투기성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밈코인과 같은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혁신, 그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야만 우리 실생활에 더 체감할 수 있고 그게 주는 진정한 가치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뭐 우리 모두 다 겪었지만 이제 NFT 때도 NFT를 뭐 투기성으로 사고 파는 분들도 있었지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정모도 하고 뭐 옛날 PC 통신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따뜻한 문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밈코인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의 열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그 밈코인도 그걸 커뮤니티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 접점에서 B2C향 지갑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웹3 문화가 진정으로 이제 커지고 더 많이 매스 어답션이 일어나야지 또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웹3를 하시는 분들에게 다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또 팀장이 현업에 계시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에 지금 제일 중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문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좀 좋은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또 더벨 블록체인 포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